내 사진이 왜 여기에? 그 짧은 한마디가 빗속을 찢었습니다. 서인경은 굳은 얼굴로 청년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떨어뜨린 지갑, 그리고 그 속에서 흘러나온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위에는 젊은 남자의 얼굴이 번져 있었고 그 얼굴을 본 청년의 표정은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인경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뱉으며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왜 당신 사진이에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눈이 청년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며 얼굴선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인경의 숨이 멎었습니다. 닮았습니다. 너무도 닮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지워내려 했던 남자의 얼굴, 그 사랑의 잔재가 지금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저랑 너무 닮아서요. 청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인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품에 안고 차로 돌아섰지만 바닥에는 명함 한 장이 젖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태성재단 이사장 서인경. 그날 밤 작은 접촉사고 하나가 묻혀있던 비밀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누구이며 그녀의 지갑 속 그 사진은 왜 그의 얼굴을 닮아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태성재단 본관 앞 도로에는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를 가로지르며 흔들렸고 차량들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렸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건물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서인경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통화가 끊긴 화면 위로 빗방울 그림자가 흘러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3건의 후원 협약을 마무리했고 2개의 사업 제안을 승인했으며 내일 인터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백미러 너머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5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돈된 얼굴이었고 짙은 갈색 헤어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으며 눈가에는 얕은 주름만이 세월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깊고 어둡고 공허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도록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재단 건물이 보였습니다. 12층 건물은 밤에도 환하게 빛났고 입구 위쪽에는 태성재단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언론은 사회공헌의 아이콘이라 불렀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경 자신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인경은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습관처럼 안쪽 포켓을 열었고 거기에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낡았고 모서리는 닳았으며 색은 바랬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인경은 사진을 다시 넣고 시동을 껐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빗소리만 또렷해졌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파리의 어느 카페, 비 오는 오후, 그리고 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인경 씨. 당신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행복해질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거잖아요.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경은 그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인경은 사람들 앞에서 미소 지을 수는 있었지만 진심으로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내일 아침 9시에 KBS 인터뷰 확정됐습니다. 준비하신 답변 검토하실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내일 보죠. 네, 그럼 편히 쉬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회의 일정, 후원 요청, 인터뷰, 행사 초대장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필요로 했습니다.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빗방울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인경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옷이 젖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늦으셨네요. 비 많이 맞으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수고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청소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었고 야간 근무자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바빴고 움직였으며 살아 있었습니다. 인경만이 멈춰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를 바라보았지만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를 맞으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이사장,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얼마나 깨져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경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는.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고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태성재단 회의실은 넓고 밝았으며 큰 창문 너머로는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15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서인경이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차분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공허한 눈빛으로 서 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건입니다. 기획팀장 최민수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지원 신청자 명단이 떴고 각 사례마다 병명과 필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경은 화면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백혈병 환자 3명, 희귀병 환자 2명,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 4명이었습니다. 모두 절박했고 모두 도움이 필요했으며 모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총 9건 중에서 예산상 5건만 승인 가능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 팀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회의는 매달 있었고 매번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언제나 누군가는 탈락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생명과 살 수 없는 생명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승인하겠습니다. 6번부터는 다음 분기로 이월하고요. 인경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의 결정은 언제나 신속했고 합리적이었으며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때 막내 직원 강지민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26살의 젊은 여직원이었고 재단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기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인경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세요. 6번 사래요. 정아민 씨 어머니 박선옥 씨 건인데요. 말기암 환자시고 항암 치료비가 필요하신데 아들분이 택배 일하시면서 병원비 벌고 계신데요. 이분은 정말 급하신 것 같아서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 이런 회의에 참석한 듯 했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듯 했으며 마음이 약한 듯 했습니다. 인경은 화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정아민 30살 택배 노동자 박선옥 보호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이름이었고 흔한 사연이었으며 특별할 것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지민 씨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모두를 도울 수는 없어요. 인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으며 누군가 커피를 마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홍보팀 박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이 계시니까 든든하죠. 이렇게 빨리 결정해 주시니까 일이 술술 풀려요. 다른 직원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역시 이사장님이세요. 저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편해요. 인경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칭찬은 익숙했고 박수는 늘 있었으며 존경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말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안에 울렸습니다. 인경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으며 숨이 얕아졌습니다. 귀에는 오래전 남자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파리의 카페, 비 오는 오후, 따뜻한 커피 향기, 그리고 그 목소리였습니다. 인경은 그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돈이 곧 힘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3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인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원들도 일어나 인사했고 서류를 정리했으며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민만 자리에 남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아민이라는 이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경은 창문 앞에 섰습니다. 도시는 바빴고 차들은 달렸으며 사람들은 걸었습니다. 모두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경은 느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빌라촌 2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으며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작은 식탁이 전부였습니다. 침대에는 박선옥이 누워 있었습니다. 67살의 여자였고 얼굴은 누렇게 떴으며 머리카락은 반쯤 빠져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쉴 때마다 작은 신음을 냈고 손은 이불을 꽉 쥐고 있었으며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하민이 들어왔습니다. 30살의 남자였고 택배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등에는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었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하민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민아, 몇 시야? 3시요. 오늘 배송 일찍 끝났어요. 하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통 하나, 계란 3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비닐봉지에서 죽 한 팩과 바나나 2개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할인 상품이었고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였습니다. 어머니, 죽 데워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하민아, 나는 괜찮아. 너나 먹어라. 저는 먹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안 드시니까 힘이 없잖아요. 하민은 죽을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2분의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띵 소리를 냈고 하민은 죽을 꺼내 숟가락을 준비했습니다. 선옥을 일으켜 앉히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가벼웠지만 뼈만 남아 있어서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한 숟가락만요. 하민이 죽을 떠서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민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돼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서 드세요. 선옥은 겨우 한 숟가락을 받아 먹었습니다. 삼키는 것도 힘들어 보였고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민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다시 한 숟가락을 떴으며 조금씩 먹였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이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밥을 먹인 후 하민은 선옥을 다시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선옥은 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하민아, 너 택배일 언제까지 할 거야? 너도 결혼해야지. 괜찮아요. 지금은 어머니 건강이 먼저예요.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민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음 항암 치료비가 이미 석 달째 밀려 있었고 다음 주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밀린 병원비가 800만 원이었지만 하민의 통장에는 4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듯했고 얼굴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민은 조용히 방을 나와 작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이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민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0살이었지만 40처럼 보였고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미납 금액 800만 원.
11월 15일까지 납부 바랍니다. 미납 씨 치료 진행이 불가합니다. 하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하루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고 쉬는 날은 한 달에 이틀뿐이었으며 그마저도 병원 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선옥이 있었고 치료비가 필요했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먼 곳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미는 느꼈습니다. 자신은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10시였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도로는 미끄러웠으며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서인경은 태성재단을 나와 차를 몰고 강남대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고 피곤했으며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인경은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들이 줄지어 섰으며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오른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택배 박스를 가득 실은 배달 오토바이였고 속도가 빨랐으며 비를 뚫고 달려왔습니다. 오토바이가 인경의 차 옆을 지나가려는 순간 바퀴가 무릉덩이를 밟았고 미끄러졌으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가 차 옆면을 스쳤습니다. 인경은 재빨리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얼굴에 쏟아졌고 옷이 금방 젖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헬멧을 벗으며 내렸습니다. 젊은 남자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인경이 먼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미끄러져서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인경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30쯤 되어 보였고 택배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제 차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인경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려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갑이 열리며 바닥에 펼쳐졌고 명함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안쪽 포켓에 작은 흑백 사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남자가 재빨리 몸을 숙여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건네려던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었고 눈이 커졌으며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남자는 펼쳐진 지갑 안쪽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흑백 사진이었고 젊은 남자가 찍혀 있었으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내 사진이 왜 여기에?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인경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귀가 멍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으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 사진 속 사람이요. 저랑 너무 닮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인경은 사진을 빼앗듯 받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으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30년 동안 지갑 속에 간직해온 사진이었고 매일 보던 사진이었으며 죽은 연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남자가 사진 속 그 사람과 이렇게 닮았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왜 당신 사진이에요? 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이었고 창백한 피부였으며 떨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인경은 느꼈습니다. 그 얼굴 어딘가에서 낯익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눈썹의 모양이었고 코의 선이었으며 입술의 곡선이었습니다. 저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하민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인경의 머릿속에 오늘 아침 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6번 사례, 정하민, 30살 택배 노동자라는 글자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인경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숨이 막혔으며 세상이 돌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차들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인경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서 있는 남자만 보였고 30년 전 사랑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인경은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명함 중 하나를 집어 하민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하민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태성재단 이사장 서인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으며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인경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인경은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고 눈을 감았다 떴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자정이 지나 새벽 1시였고 2시가 되었으며 3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모습이었고 떨리는 목소리였으며 사진을 보던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 도연과 너무나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인경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우연이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인경 자신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인경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고 오래된 편지 상자를 꺼냈으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란 편지지 몇 장과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경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쪽짜리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반지였고 정확히 반으로 잘려 있었으며 잘린 단면에는 도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그 청년이 당신을 닮은 거예요? 인경은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으며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웃던 얼굴이었고 센 강변을 걷던 모습이었으며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받은 부고 전화였습니다. 교통사고였고 즉사였으며 돌아올 수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인경은 재단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복도는 조용했으며 커피 향만 살짝 퍼져 있었습니다. 인경은 컴퓨터를 켰고 후원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으며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정하민.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정하민, 30살, 주소는 서울 외곽 빌라촌이었고 직업은 택배 노동자였으며 신청 사유는 보호자 박선옥 항암 치료비였습니다. 인경은 박선옥이라는 이름을 클릭했습니다. 67살 말기 암 환자, 필요 금액 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경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고 심장이 빨리 뛰었으며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승인 버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었고 800만 원이 지급될 것이었으며 그 남자의 어머니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경은 멈춰 있었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그냥 우연이겠지. 닮은 사람은 많잖아. 하지만 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비서실장 김 과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인경은 재빨리 화면을 껐습니다. 네, 일찍 처리할 게 있어서요. 어제 괜찮으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사장님이 쓰러지시면 재단이 어떻게 돌아가요? 고마워요. 신경 써줘서.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인경은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정하민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떠 있었고 승인 버튼이 깜빡였으며 인경의 손가락은 떨렸습니다. 인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도연 씨.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승인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고 잠시 멈췄으며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승인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고 지금 예정일은 내일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승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인경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도연을 닮은 그 청년을 보는 순간부터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아팠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으며 이유는 모르지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뺨을 타고 내렸으며 책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으며 인경만이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출근했으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경의 시간은 여전히 30년 전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흘 후 오후 4시였습니다. 태성재단 로비에 젊은 남자 한 명이 들어섰습니다. 정하민이었습니다. 평소 입던 택배 유니폼이 아니라 깨끗한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서인경 이사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꼭 뵙고 싶습니다. 정하민이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몇 마디 나눈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4층 이사장실로 올라가세요. 하민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빨리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났으며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어제 통장에 800만 원이 입금되었고 병원에 바로 납부했으며 어머니는 다음 주부터 치료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날 밤 헤어지기 전 그 여자가 건넨 명함이었고 태성재단 이사장 서인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의 사고가 우연이었을까요? 지갑 속 사진 속 남자가 자신과 그렇게 닮은 것도 우연일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치료비가 승인된 것도 우연일까요? 하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카펫이 깔려 있었으며 끝에 이사장실이라는 문패가 보였습니다. 하미는 천천히 걸어가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고 침착했으며 떨림이 없었습니다. 하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인경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뒤로 넘겨져 있었으며 손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민을 보는 순간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앉으세요, 정하민 씨. 하민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경과 마주 앉았고 눈을 마주쳤으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지났고 시계 소리만 들렸으며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하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치료비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머니가 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네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인경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뭐가요? 그날 밤 사고가 났고 이사장님 지갑에서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 속 사람이 저랑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치료비가 승인됐죠. 이게 우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하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인경은 가만히 하민을 보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숨이 얕아졌으며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우연이에요.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아요. 그럼 왜 저희를 도와주신 거예요? 다른 신청자들도 많았을 텐데요. 필요한 분들을 돕는 게 재단의 일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민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뭔데요? 800만 원이요. 저희는 동정으로 받는 돈 필요 없어요. 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목소리 톤이 낮아졌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동정이 아니에요. 이상한 말이지만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당신을 도와야 할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느낌이었어요. 하민은 인경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인경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으며 감정이 무너지기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하민은 느꼈습니다. 이 여자에게 뭔가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이 누구예요? 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았고 눈을 감았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돈은 가져가세요. 어머니 치료에 쓰세요.
이사장님, 부탁이에요. 더 이상 묻지 말아요. 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인경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으며 하민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말씀해 주세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건지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인경은 혼자 남았고 봉투를 보았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날 밤 9시였습니다. 하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박선옥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을 무릎까지 덮고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왜 앉아 계세요? 하민이 놀라 다가갔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으며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선옥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민은 선옥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고 차가웠으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세요? 하민아,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선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눈물이 흘렀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그때 선옥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였고 밤이었으며 조용했습니다. 선옥은 당시 37살이었고 간호보조로 일하고 있었으며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분만실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자 환자는 미혼모였고 가족은 아무도 없었으며 출산 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이사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굵은 목소리였고 권위적이었으며 명령조였습니다. 박선옥 씨, 지금 당장 이사실로 오세요. 선옥은 이사장실로 갔습니다. 책상 뒤에는 나이 든 남자가 앉아 있었고 양복을 입고 있었으며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인경의 아버지 서태성이었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기 말이요. 그 아기는 죽은 걸로 처리할 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딸이 낳은 아기요.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아이를 키울 수 없소. 죽은 걸로 하고 입양 보내면 돼요. 선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태성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당신 사정 안다오. 남편 빚 때문에 힘들다며? 이 돈이면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요. 선옥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툼했고 무거웠으며 37 인생에서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도망갔었고 선옥은 혼자 빚쟁이들에게 시달렸으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소?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고 양심이 깨졌으며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틀 후 선옥은 서인경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산모님, 아기가 숨을 못 쉬어서 그만. 인경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비명을 질렀고 울부짖었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선옥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봉투가 가방 속에 들어 있었고 돈의 무게가 느껴졌으며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선옥은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자 아기였고 건강했으며 울음소리가 맑았습니다. 선옥은 아기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입양 보내지 않았고 자신이 키웠으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정하민이라고요. 돈은 빚을 갚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바닥났고 남은 건 아기와 죄책감 뿐이었으며 선옥은 하민을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민은 선옥의 아들이 되었고 선옥은 하민을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으며 그 사실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났고 인경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으며 죄책감은 암처럼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선옥은 정말로 암에 걸렸고 죽어가고 있었으며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하민의 목소리에 선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을 닦았고 고개를 저었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고생하는 게 미안해서.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선옥은 하민을 꼭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등을 쓰다듬었고 눈물이 흘렀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하민아. 정말 미안하다. 하민은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경은 하민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렸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으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책상 서랍 속에 있었고 인경은 매일 그것을 보았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인경은 재단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고 비서실장 김 과장의 글씨였으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하민 씨 어머니 박선옥 씨 입원. 서울대병원 7층 병동. 인경은 메모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으며 재빨리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병원 7층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간호사들이 바삐 오갔으며 환자 보호자들이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인경은 간호사 데스크에서 병실 번호를 확인했고 715호였으며 복도 끝이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하민의 목소리가 들렸고 작았으며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실래요? 인경은 잠시 망설이다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났고 문이 열렸으며 하민이 나타났습니다. 인경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고 표정이 굳었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경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고 침착했으며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여기를?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하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왔어요. 지금은 좀 안정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인경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고 눈을 감았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병실 안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의자 2개, 작은 창문이 전부였습니다. 선옥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으며 손은 이불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인경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선옥을 내려다보았고 가슴이 무거웠으며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민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왜 저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경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왔고 따뜻했으며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요. 그게 전부예요? 아니요. 인경은 하민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떨렸고 목소리가 낮아졌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면 이상해요. 마음이 편하면서도 아프고 처음 본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하민은 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경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슬펐으며 무언가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민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렸고 경계가 낮아졌으며 이상한 연민이 생겼습니다. 이사장님도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네. 오래전에요. 아주 오래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선옥을 바라보았고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며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며칠 후 인경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하민은 놀랐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인경은 하민과 병실 밖 복도 벤치에 앉았고 커피를 나눠 마셨으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분이세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에요. 저를 키우시느라 당신 인생은 없으셨죠. 효자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잘해드린 게 없어서 이렇게 아프시기 전에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경은 하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인경도 따라 웃었고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정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경계와 불신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인경은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선옥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고 퇴원 날짜가 정해졌으며 하민은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었고 조용했으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하민은 선옥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아야 했고 먼지를 털어야 했으며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침대볼을 벗기며 침대를 움직였습니다. 그때 침대 밑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고 작았으며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민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고 자물쇠는 없었으며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숨겨놓으셨지? 손을 뻗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란 봉투 하나와 작은 천주머니가 들어 있었고 종이 냄새가 났으며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하민은 봉투를 먼저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잉크는 번졌으며 글씨는 흔들렸습니다. 하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인경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있어요. 당신을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에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만 가야만 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당신이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 반지를 완성해서 가족의 증표로 주려고 했어요. 반쪽은 내가, 반쪽은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곧 돌아올게요. 한 달만 기다려줘요. 돌아가면 바로 결혼해요. 약속할게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도연. 하미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이었고 인경이라는 이름이었으며 그리고 반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미는 천주머니를 집어 열었습니다. 안에 반쪽짜리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반지였고 정확히 반으로 잘려 있었으며 잘린 단면에는 인경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미는 반지를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금속의 선이 매끄러웠고 세공이 정교했으며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빛났습니다. 이게 뭐지? 왜 어머니한테 이런 게 있는 거야? 하미는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심장이 빨리 뛰었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편지 속 인경은 서인경 이사장일까요? 그렇다면 도연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 편지와 반지가 어머니 침대 밑에 있는 걸까요? 하미는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고 젊은 남자가 찍혀 있었으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미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 본 인경의 지갑 속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연? 그럼 이 사람이 내 아버지란 말인가? 하미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썹의 모양이었고 코의 선이었으며 입술의 곡선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하미는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으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자를 그대로 두고 일어났으며 재빨리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뭘 숨기신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에는 계속 맴돌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이었고 반지였으며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하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바빴고 사람들은 걸었으며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민의 세상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두려웠습니다. 사흘 후 아침 8시였습니다. 인경은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로비는 소란스러웠고 직원들이 수군거렸으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인경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고 시선을 피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경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비서실장 김 과장이 뛰어왔습니다. 얼굴은 긴장했고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김 과장은 신문을 건넸습니다. 일면 톱기사였고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으며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태성재단 이사장 서인경, 사생아 의혹. 인경은 신문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서인경 이사장이 30년 전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숨겼으며 최근 그 아들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거액을 지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하민의 사진도 실려 있었고 재단 로비에서 찍은 것으로 보였으며 인경과 함께 있는 병원 복도 사진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민석 부이사님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재단의 투명성을 위해 진실을 밝힌다고 하시면서 한민석이? 인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민석은 재단 창립 멤버였고 인경의 아버지 서태성과 함께 일했으며 오래전부터 이사장 자리를 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경이 이사장이 된 후에도 계속 견제했고 틈만 나면 흠집을 내려 했으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경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15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침묵했고 시선을 피했으며 분위기가 차갑했습니다. 상석에는 한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55살의 남자였고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으며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셨군요. 앉으시죠. 한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경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표정을 굳혔으며 한민석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한 부이사,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라니요?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재단 이사장이 사적으로 특정인을 후원했다는 건 명백한 직권 남용 아닙니까? 후원은 재단의 정당한 절차를 거쳤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 그 남자가 이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건 부인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인경에게 집중되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으며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인경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그럼 왜 그 남자한테만 특별히 관심을 보이신 겁니까? 왜 병원까지 찾아가신 겁니까? 한민석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병원 출입 기록이었고 인경의 이름이 여러 번 찍혀 있었으며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재단은 공적기관입니다. 사적 감정으로 운영할 수 없어요. 이사회는 이사장님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사퇴? 인경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를 높였고 떨렸으며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재단을 위해 얼마나 일했는지 알아요?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알기나 해요? 알죠. 하지만 그게 이번 일을 정당화하진 못합니다. 여러분, 표결하시죠. 한민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15명 중 11명이 손을 들었고 4명만 손을 내렸으며 표결은 끝났습니다. 이사장 서인경, 사퇴 요구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인경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으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기자들이 보였고 카메라가 번쩍였으며 재단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인경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봉투가 여전히 있었고 800만 원이 그대로였으며 하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멈출 수 없었으며 30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였습니다. 하민은 병원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숨이 찼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며 715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선옥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선옥은 하민을 보자마자 손을 뻗었습니다. 하민아. 하민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선옥의 손을 잡았고 떨리고 있었으며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민아, 들어줘. 내가 할 말이 있어. 선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민은 불안했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선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민아,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하민은 순간 멈췄습니다. 귀가 멍했고 심장이 멎은 것 같았으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30년 전이야. 내가 병원에서 간호보조로 일할 때였어. 어떤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미혼모였어. 그 여자의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줬어. 아기가 죽었다고 거짓말하라고. 그리고 아기를 해외로 입양시키라고. 선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태성 이사의 제안이었고 2천만 원이었으며 빚에 쪼들리던 자신이 그 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경에게 거짓말을 했고 아기를 데려왔으며 그 아기가 하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진짜 어머니는 서인경이야. 태성재단 이사장 서인경. 그리고 내 아버지는 이도현이라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죽었어. 하민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고 비틀거렸으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세상이 돌았으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미안하다 하민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 선옥은 울부짖었습니다. 하민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였고 배신감이었으며 슬픔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고 자신의 출생은 거래였으며 인생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서인경. 그 사람한테도 알려줘야 해. 내가 살아있다는 걸. 하미는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렸고 엘리베이터를 탔으며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미는 주머니에서 그날 발견한 반지를 꺼냈습니다. 반쪽짜리 반지였고 인경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며 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인경이 자신의 어머니였고 도연이 아버지였으며 자신은 3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인경. 하미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관심이었고 병원에 찾아온 것이었으며 치료비를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숨긴 걸까요? 하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경의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울렸으며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지쳐 있었으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어머니가 저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30년 전 일을요. 하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인경의 숨소리가 멎었고 침묵이 흘렀으며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선옥 씨가 뭘 말했다는 거예요? 30년 전 일이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제 출생에 대해서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경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무언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으며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병원에 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재단 앞이요. 1시간 후에요. 알겠어요. 1시간 후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미는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고 눈물이 흘렀으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재단 앞 광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6시였고 해는 기울고 있었으며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미는 광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으며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경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발걸음은 빨랐으며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미는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미터 거리였고 침묵이 흘렀으며 바람만 차갑게 불었습니다. 오셨네요. 하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떨렸으며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네, 왔어요. 인경도 대답했습니다. 한 걸음 다가갔고 멈췄으며 하민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선옥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을요. 30년 전 일을 다 말씀하셨어요. 하민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반쪽짜리 반지를 꺼냈고 빛에 비쳤으며 인경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인경은 반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으며
입을 막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어머니, 아니, 박선옥 씨 침대 밑에 있었어요. 편지랑 함께요. 이도현이라는 분이 쓴 편지요. 인경은 비틀거렸습니다. 하민이 재빨리 다가가 부축했고 벤치에 앉혔으며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인경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어깨가 떨렸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민은 인경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있었고 원망이 있었으며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있었습니다. 왜요? 왜 뭐가 미안한데요?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아버지가 내가 죽었다고 했을 때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사장님은 몰랐잖아요. 속은 거잖아요. 하지만 엄마야. 내가 엄마인데 아들을 찾지도 못하고 30년 동안 인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민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울었고 광장은 고요했으며 세상은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인경은 눈물을 닦았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으며 하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목걸이였습니다. 가느다란 은 목걸이였고 끝에 반쪽짜리 반지가 달려 있었으며 인경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목에 걸고 다녔어. 도연 씨가 만들어준 거야.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로 맞추자고 했어. 하민은 자신의 반지와 인경의 반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크기가 똑같았고 자른 면이 일치했으며 하나였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맞춰볼까요? 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민은 두 반지를 천천히 가까이 했고 자른 면을 맞췄으며 살짝 눌렀습니다. 찰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조각이 하나가 되었고 완벽한 원이 되었으며 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됐네요. 하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인경은 반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연과 인경이라는 이름이 양쪽에 새겨져 있었고 이제 하나가 되었으며 끊어진 것이 이어졌습니다. 미안해, 하민아. 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민은 인경을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 찾아가자. 우리 함께. 인경은 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고 떨렸으며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민도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완성된 반지를 바라보았고 밤은 깊어갔으며 새로운 시작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성재단 대강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방송국 취재진들이 자리를 잡았고 신문 기자들은 앞줄을 차지하려 다투었으며 강당은 금세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 긴 테이블 앞에는 마이크 3개가 놓여 있었고 그 뒤로 의자 2개가 나란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측면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서인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평소처럼 침착해 보였지만 무대를 향해 걷는 발걸음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그 뒤로 하민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색 양복 차림의 그는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질문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인경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강당이 스르르 조용해졌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인경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인경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했고 침착했으며 준비된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 저는 미혼모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그 사실을 숨기려 했고 병원 관계자에게 돈을 주어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게 했습니다. 저는 30 동안 제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고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으며 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연한 계기로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정하민 씨가 제 친아들입니다. 플래시가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고 강당이 들썩였으며 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경은 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고 단단했으며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인경의 말에 강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인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아니지만 제 가족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성재단은 새로운 이사장 아래에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인경은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쉬었고 하민을 보았으며 다시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박선옥 기금이라는 이름으로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박선옥 씨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마지막 순간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정하민 씨가 그 일을 함께 할 것입니다. 하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경을 보았고 눈빛이 떨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인경은 한 명을 지목했고 기자가 일어섰으며 질문했습니다. 정하민 씨는 어떤 심정이십니까? 하민은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저는 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쳤고 다른 기자들도 따라 일어섰으며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인경과 하민은 무대를 내려왔고 측면 문으로 나갔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용했고 둘만 있었으며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잘했어, 하민아. 어머니도요.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서로를 보았고 미소 지었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고 가족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옥상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인경이 먼저 나섰고 하민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인경은 코트깃을 여미며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으로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남대로를 따라 차들이 끝없이 흘러갔고 고층 빌딩들의 유리창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멀리 한강 너머로는 희미한 조명들이 물결처럼 이어졌습니다. 여기 오래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경도 작게 웃었습니다. 맞아. 추워. 두 사람은 구석에 놓인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철제 벤치였지만 인경은 주저없이 앉았고 하민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벤치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감촉이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 가끔씩 울리는 경적 소리만이 고요를 채웠습니다. 인경은 무릎 위에 손을 포갠 채 도시를 바라보았고 하민은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힌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습니다. 피곤하지? 인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민은 고개를 돌려 인경을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요? 나도 괜찮아. 인경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하민은 그걸 알아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긴 하루였어요. 그러게. 아침에 기자들 왔을 때는 정말 떨렸어. 인경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민이 웃었습니다. 저는 더 떨렸어요. 카메라 앞에 서니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목소리도 떨렸고요. 그래도 잘했어. 내가 차분하게 말해줘서 나도 할 수 있었어. 인경이 하민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민도 인경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갠 채로 벤치 위에 놓였습니다. 잠시 후 하민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빛 반지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경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가지고 왔구나. 네. 아버지가 만드신 거잖아요. 하민은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영과 인경이라는 글자가 나란히 새겨진 완성된 반지였습니다. 하민은 그것을 천천히 돌려보았고 인경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인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그리움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어. 항상 웃었고 사람들한테 친절했지. 너를 정말 기다렸어.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하민은 인경의 어깨를 살짝 감쌌습니다. 만나보고 싶었어요. 닮았어. 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웃는 모습도 그렇고 말투도 비슷해. 착한 것도 닮았고. 하민은 반지를 벤치 위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반지는 더욱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이 반지요.
아버지가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태어나면 완성하겠다고. 그래. 30년이 걸렸지만 이뤄졌네. 인경은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굴려보았고 따뜻하게 쥐었으며 하민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 이건 내 거야. 어머니 거예요. 아니야. 우리 거야. 우리 가족의 증표니까. 하민은 반지를 받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인경도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고 단단했으며 진짜였습니다. 어머니, 응? 사랑은 정말 죄보다 오래 남는 거 맞죠? 인경은 하민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사랑은 죄보다 오래 남아. 시간보다도 오래 남고 모든 것보다 오래 남아. 두 사람은 다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였고 차들은 계속 달렸으며 세상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요했고 평온했으며 완전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고 밤은 깊어갔으며 새로운 내일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단 건물 로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유리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을 오후의 빛은 대리석 바닥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인경은 로비 한쪽에 서서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 제작한 재단 홍보 포스터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인경과 하민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고 그 옆으로 직원들이 함께 있었으며 아래쪽에는 새로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잇는 가족, 진실로 세우는 미래라는 문장이 은은한 금빛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뒤에서 하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경이 돌아보자 하민은 서류 몇 장을 들고 서 있었으며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석 달 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펴졌고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묻어났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사진 보고 있었어. 잘 나왔네. 저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 보니 괜찮네요. 하민이 웃으며 다가왔고 인경도 따라 웃었으며 두 사람은 잠시 사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진짜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후원 가정 방문은 어땠어? 좋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하민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고 특히 막내가 자기 손을 놓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경은 하민의 손을 가만히 잡았고 하민도 인경의 손을 꽉 쥐었으며 이제는 익숙한 온기였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어요. 하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을 바꾸려고요. 서씨로. 인경은 놀란 표정으로 하민을 보았습니다. 하민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알아봤고 그래야 진짜 어머니 아들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돼. 성이 달라도 넌 내 아들이야. 하민이 활짝 웃으며
그래도 어머니랑 같은 성을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경은 하민을 꼭 껴안았으며 하민도 인경을 안았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재단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인경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천천히 풀었고 펜던트 안에는 30년간 간직해온 반쪽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경은 그것을 꺼내 벤치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도연 씨, 늦어서 미안해요. 내가 우리 아들 하민이 데리고 왔어요. 인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오래된 상자였고 뚜껑을 열자 또 다른 반쪽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하민은 선옥을 찾아갔습니다. 선옥은 하민을 보자 눈물을 흘렸고 하민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민은 선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한다고, 그리고 자신을 버리지 않고 30년 동안 키워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옥은 그제야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도연이 미국에서 인경에게 보낸 편지와 반지가 인경이네 집으로 배달되었고 가정부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인경에게 전해주려고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경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며 쓰레기통에 버렸고 간호사였던 선옥이 그것을 주워서 몰래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옥은 인경에게 미안했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고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반쪽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민은 그 반지를 인경의 반지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개의 반지가 벤치 위에서 빛났고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조각이 완전한 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민이 인경의 어깨를 감싸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제가 지킬게요. 평생 외롭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인경은 하민을 보았습니다. 도연을 닮은 깊은 눈, 다정한 미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인경은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고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 위로 도시의 불빛이 쏟아졌고 하늘 어딘가에서 도연이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은 죄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